대선이 이제 확정이 됐죠. 조기 대선이 한 달 반이 남았어요. 6월 초라서 한 달 반이 채 안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조기 대선 이후에 사라질 이전 정권 부동산 정책, 요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표해 주셨어요.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있죠. 그게 과연 어떻게 될까? 그리고 예상되는 다음 정부의 정책과 시장의 방향이 어떻게 될까? 이런 내용들을 오늘 다루게 될 것 같고요. 내 집 마련 고민 중이신 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사항들을 이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 고민 중이신 분들한테 좀 도움되는 콘텐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25년 4월 말 현재 부동산 시장을 먼저 봐야 됩니다. 정책보다 부동산 시장의 현재 상황을 먼저 봐야 돼요. 요즘에 이런 기사 많이 나오거든요. 토어제 확대 지정한 지 1개월이 지났다. 1개월 지났죠. 아파트 가격이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고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 시장의 상황이나 온도를 볼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지표가 거래량입니다. 이게 지금 거래량을 제가 올해 걸 따온 건데요. 1월 달에는 3,500건, 1월 달은 비수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때 토지거래 허가 이제 이슈가 있으면서 이거 수직 상승하는 거 보세요. 이거 매매거래. 그죠? 3월 거래량 아직 마감 안 됐거든요. 3월 거래량 9,000건 넘을 것 같아요. 4월 말에 마감이 되니까요. 그리고 2월 거래량이 6,500건이었고요. 1월이 3,500건. 그러니까 이때 거의 3,000건씩 는 거죠. 3,000건씩. 그랬다가 4월 현재 1,000건. 제가 생각하기에 3,000건 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5월 달에 거래가 잘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럼 이걸 정리하면 토어제 확대 재지정 이후에 우려하던 풍선 효과는 없었고 그 결과가 거래량으로 나타났는데 1,082건이기 때문에 4월 거래량, 월 전체 거래량이 3,000건 미만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제 이슈가 있기 전인 1월 달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거래가 잘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지금. 지금은 거래가 잘 안 되고 있구나. 거래가 안 되니 가격도 진정세를 나타내고 있구나.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6월에 대선 있으니까 급하게 하기보다 일단 지켜보자. 그냥 지금 같은 시기에 섣불리 집 샀다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좀 지켜봅시다. 이겁니다. 한번 본격적으로 대선 이후에 정책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대선 이후에 어떤 정책 변화가 있을까? 근데 일단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이 논의가 좀 우스꽝스럽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왜냐하면 대선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렇죠.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박근혜 정권,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 윤석열 정권, 그리고 이번에 조기 대선 하면은 누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부동산 투자하고 지금 한 4번째 정권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여당, 야당 다 했습니다. 지금 기준 여당, 야당. 그래가지고 제 경험이 좀 있어서 그걸로 한번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제 경험과 생각을 나누는 것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전 정부, 그리고 새 정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초기라고 써놨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새 정부도 초반부, 중반부, 후반부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논할 수 있는 거는 초기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적어봤고요. 정책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요와 관련된 정책, 공급과 관련된 정책, 정책을 공약사항으로 걸었지만 실행이 되지 않은 정책, 이런 것들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전 정부, 즉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일 때 수요에 관한 정책은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생애 최초 구매자들한테 LTV 80%를 적용을 해줬었어요. 이런 적이 없거든요. 집값이 5억이면 대출을 4억까지 받을 수 있게 해줬었습니다. 단 조건은 그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산다는 가정하에 이런 정책을 새롭게 폈었고요. 금액별로 대출에 대한 제약 조건을 없앴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정부 이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 15억이 넘는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대출을 전혀 해주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이거 금액 기준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가지고 금액별 대출 조건을 아예 없앴습니다. 즉 대출을 완화해 준 거죠. 지금까지 보면 생애 최초 대출 LTV 80%, 금액별 대출 조건 없앤 거 이런 거 전부 다 완화 기조라고 보이죠?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세 번째로 분양권 전매 제한 같은 거를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규제 지역이 많았어요. 전국 대부분 지역이 이제 상승장에 있는 규제 지역으로 묶였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강남 3구하고 용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모든 규제를 다 해제했습니다. 여러분들 규제 지역이라 하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강남 3구랑 용산에만 남아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특례대출이라는 걸 만들었죠. 원래는 정책대출이라고 해서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만 운영을 하다가 23년 초에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걸 도입을 했었고요. 한시적으로. 그리고 24년 초에, 작년 초에는 또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특례대출을 도입을 했습니다. 특례자가 붙으니까 당연히 뭔가 혜택이 있었겠죠. 그 대표적 혜택이 대출 금리가 매우 낮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살려고 하는 실수요자들이 조금 더 부담 없이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주는 정책들을 폈었고요. 그리고 종부세와 양도세의 중과를 완화했습니다. 이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 때는 종부세를 중과했고요. 주택수가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양도세도 중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율이 뭐 70%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시장에 과도한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을 뭐 완화했죠. 자, 이것만 보면 일단 대출 풀었고요. 분양권 전매 같은 이런 분양시장에서의 규제도 풀었고요. 규제 지역도 풀었고요. 대출도 조금 더 완화적인 대출 상품을 새로 내놓았고 세제도 풀어줬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요자들에 대한 수요 억제책에서 수요 완화책으로 돌아섰던 겁니다. 자,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 왜 그랬냐면 윤석열 정부가 시작하던 시기부터 하락장이 시작이 됐어요. 21년도에 하락장이 시작이 되면서 그때 초반 1년은 폭락장이었거든요. 25%가 빠지는 1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이런 수요 억제책을 없애고 수요 완화책을 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공급 정책은 뭐가 있었냐면은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했어요. 이게 뭐냐면 절차를 좀 간소화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재건축 조합 설립을 할 때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도 조합 설립이 가능하게 해줬어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빈 땅이 없기 때문에 정비사업, 즉 재건축이나 재개발 외에는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다 보니 공급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 절차를 간소화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절차 간소화를 했었고요. 노후 기준도 완화했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일정 비율 이상이 노후주택으로 인정이 되어야만 재개발을 할 수 있었거든요. 왜냐면 무분별하게 재개발하려고 하니까 많이 낡은 곳만 재개발하겠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노후 기준을 완화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선도지구 얘기 나왔던 거 아시죠? 뭐 분당에 뭐 어떤 단지, 부천 뭐 3번, 일산의 어떤 단지는 선도지구로 지정을 해서 최대한 빠르게 시범적으로 일기 신도시 안에서의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특별법까지 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공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했었죠. 그리고 이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던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안 된 게 있어요. 주거 안정 방안이라고 해서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이때 제가 이 정책 가지고 구해줘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었죠. 그리고 지금 오히려 이렇게 정책을 남발하면서 사람들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게 더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집값이 오르는 것 같으니까 좀 과하게 빠르게 오르는 것 같으니까 주거 안정 방안이라는 거를 발표하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에서 집을 270만 개를 짓겠습니다 이런 발표를 했었죠. 근데 실제로 된 건 없어요. 실제로는 하나도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 하면 뭐냐면 어떤 아파트를 재건축을 했을 때 그 재건축하면서 집값이 엄청 오르잖아요. 그럼 그거를 그 집주인들이 그 이득을 다 취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왜? 거기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단순히 새 아파트가 돼서 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환경이 입지가 개선되었기 때문이고 그 오랜 기간 동안 30년 동안 그 입지 개선은 그 아파트 주민들이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개발하거나 주변에 어떤 사회적 인풋이 들어가면서 이루어진 건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득을 모든 조합원들만 독식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일정 부분을 회수하겠다. 그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취지입니다. 이걸 폐지하겠다고 했었어요. 이런 좋은 취지가 있는데 왜 폐지하냐? 재건축을 진행할 때 있어서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건축이 진행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재건축을 빠르게 진행해서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겠다. 이런 정책도 있었고요. 그리고 취득세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이 취득세 규제라 함은 무주택자가 첫 번째 주택을 살 때 그리고 두 번째 주택을 살 때까지는 기본 취득세율을 받거든요. 근데 세 번째 주택 이후부터는 취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8.4%를 내거나
네 번째 주택 이후부터는 매매가에 취득가의 무려 12.4%를 취득세를 받는 거였어요. 중과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주택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집을 여러 개 살 거면 그만큼 살 때부터 세금을 많이 내라. 왕창 내면 내가 사게 해줄게. 약간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임대차 입법,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료 5% 증액, 이런 임대차 입법을 폐지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이게 전세 시장을 교란한다 해서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협의가 되지 않아서 진행이 안 됐어요. 자, 요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 정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스탠스가 이거였죠. 수요가 너무 억제돼서 부동산 시장이 만약에 급하게 아주 큰 속도로 폭락하게 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악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일단은 수요를 조금은 살리는 정책.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공급이 부족해져서 집값이 올라가는 일을 막기 위해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고 공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유도하는 정책. 이런 것들 위주로 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새 정부 초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누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요. 여당이 집권할 때 대부분 변화 없을 확률이 높다. 자, 여당이라 하면 지금의 국민의힘을 말하는 거죠. 윤석열 정부 정당이죠. 거기서는 대부분 변화 없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이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던 부동산 정책이 거의 같은 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손댈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야당이 집권할 때, 즉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보자가 대통령이 될 때는 조금은 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대출을 먼저 손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시장이 흘러가지 않으면 세제를 손을 대거나 규제를 하거나 이런 순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제가 이 방송 준비하면서 각 그 후보들의 공약집 같은 걸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유력 후보가 방송에 출연을 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이전 문재인 정부의 미스가 있다. 실수가 있었다. 그거는 뭐냐면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과도한 시장 개입 때문에 결국에 시장에서 부작용이 일어나면서 막 폭등하고 전세 폭등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손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제가 먼저 얘기한 이유는 대출은 굉장히 마음대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탁탁탁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대출 규제 나오는 거 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기존 정책을 수정하게 되면 가장 가역적인 거, 그러니까 쉽게 바꿀 수 있는 대출 먼저 손을 대고 그래도 안 되면 세제나 규제를 제정하면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 적어놓은 요거 있잖아요. 요게 되게 웃긴 게 다 여야 협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했는데 국민의힘은 찬성하고 이랬어 했던 게 아니라 둘 다 우리 그거 해봅시다 라고 협의가 돼서 진행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당에서 대통령이 돼도. 그리고 안 된 거,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주거 안정 방안은 계속 나올 것 같고요. 이거는 사실상 거의 이제 쇼잉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문제된다 싶으면 이만큼 공급할게요 하면 나올 겁니다, 또. 그리고 재초환 같은 경우에는 재초환을 손보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폐지하는 거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기존에도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취득세 규제나 임대차 입법 같은 것도 유지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임대차법 같은 경우에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고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유지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지방같이 너무너무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곳, 특히 다주택자들이 진입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곳을 제외하고는 취득세 규제가 완전히 폐지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 정책 기조를 크게 바꾸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기존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다음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됐잖아요. 보통 임기를 채우고 그 다음 정상적인 절차로 정권이 이양되는 경우에는 인수위원회라는 걸 조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코크님이 전 대통령이었어요. 제가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코크님한테 가가지고 자,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하셨던 거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저하고 이제 같이 막 따라 들어갑니다. 저하고 제 친구들이 이렇게 따라 들어가요. 그걸 인수위원회라고 해요. 정권 인수하는 위원회. 거기서 정책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내세웠던 공약에 맞는 것과 틀린 것들을 다 발라내고 새롭게 정책의 틀을 짭니다. 이런 절차가 있는데 지금은 갑작스럽게 하는 대선이기 때문에 인수위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존 정부 정책을 쉽게 바꾸기는
어려울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그리고 대선이 끝나고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명확해질 것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책 얘기가 그러므로 단순히 여러분들이 좀 심플하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은 완화, 더불어민주당은 규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그런 정치 세계에 의한 정책 변화에 집중하시는 것보다 더 집중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거, 그게 있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뭘까? 제가 이제 부동산 이 판에 10년을 제가 투자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집권당이 유지되든 바뀌든 정책은 시장을 보고 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오를 때, 시장이 내릴 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가 아니라.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도 완화책을 폈을 때가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도 규제책을 폈던 시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그때가 한나라당인가 새누리당인가 한나라당이었던 것 같아. 국민의힘 전신이죠. 근데 그 정당이었을 때 규제한 적이 있고요. DTI 규제 같은 거 되게 세게 해가지고 집값 떨군 적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로 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다 풀었습니다. 규제를. 그때 IMF 직후에 집권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집권당의 어떤 정치적 색깔도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지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주요 정책들은 시장을 보고 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정부가 원하는 건 뭐냐? 모든 정부가 원하는 건 안정된 부동산 시장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시장 사이클이 이렇게 되거든요. 오릅니다. 집값이 올라요. 근데 좀 과하면 어떻게 되냐면 규제가 나와요. 그죠? 파란색 규제, 빨간색이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약간 이 표현한 겁니다. 규제가 나와요. 그리고 규제가 만약에 먹히거나 아니면 자연스러운 시장 사이클에 의해서 하락이 나와요. 그러면 완화가 나옵니다. 완화하면 또 상승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루프를 계속 돌거든요. 이 루프를 계속 도는데 지금은 어디쯤에 있느냐? 여러분들 보시기엔 지금 어디쯤 있을 것 같으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보시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어디쯤에 있을까? 여기죠, 여기. 지금은 이쪽에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윤석열 정부는 수요를 풀어주는, 완화하는 정책들을 폈다고 했잖아요. 대출도 풀어줘, 특례 대출 내놔, 분양권 전매 제한 없애, 막 이런 것들. 그게 왜 그러냐면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정책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급격한 하락장이 서서히 적응 단계에 접어드는 시기예요. 하락에서 침체로 가는, 하락에서 약간 약보합으로 가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겠죠. 결국에 현재 시장 위치에 대한 진단과 앞으로의 방향이 정책도 결정을 하겠구나. 조기 대선이라 뭔가 이런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정권을 이양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정책이 이전 정권의 어떤 기본적인 틀을 초반에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거, 중장기적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까는 시장 위치와 앞으로의 방향이 결정짓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본질적인 접근입니다. 정책에 대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매매시장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매매시장 예측은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임대시장으로부터 매매시장의 움직임이 유발이 되거든요. 보통 임대시장이 더 민감하기 때문에 임대시장의 변화가 매매시장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은 임대시장을 먼저 유심히 봅니다. 임대시장이라 하면 전세시장을 말하는 거겠죠. 월세시장도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그래도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좀 더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걸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전국 주요 지역의 전세가 움직임을 한번 봤습니다. 근데 길게 보지 않고요. 최근 3년만 봤습니다. 최근 3년만. 조금 눈이 아프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눈 아프실까봐 제가 색칠해 놨으니까 색칠한 것만 보시면 돼요. 짠! 여기 보면 왼쪽에 이 붉은색이 수도권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파란색이 지방 주요 도시들, 광역시예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그리고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했고요. 1월이 100입니다. 100. 1월 달이 100이고요. 그때 이후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 2, 3월 1분기까지 최신 KB 통계를 이용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빨간색일 때가 전세가가 오르던 시기입니다. 파란색일 때가 전세가가 떨어지던 시기고요. 딱 지금 눈에 띄는 뭔가 패턴이 있죠? 그걸 제가 정리해볼게요. 짠! 요 붉은색 음영으로 표시된데 여기 보면 어떠냐면 22년 상반기입니다. 22년 7월까지 전국적으로 전세가 올랐어요. 단 어디가 예외예요? 대구가 예외죠. 대구는 전세가 계속 떨어졌고요. 대전도 사실 거의 빠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가 2022년 여름부터 전국이 다 전세가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23년 상반기까지 전국적으로 이때는 전세 하락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고요. 완전히 역전세는 아니었습니다. 전세가가 5억 하던 게 4억이 되고요. 5억 5천 하던 게 막 4억 2천이 되고 엄청나게 전세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지역을 막론하고 모든 전 지역이 서울부터 울산까지 모든 지역이 역전세난이 났습니다. 자, 전세가 빠지면서 그게 매매 하락을 불러왔고 이때가 쉽게 말해서 윤석열 정부 초기인데 폭락기입니다. 이때 1년 동안 25%씩 빠졌었어요. 집값이 전국적으로. 진짜 어마어마했죠. 예, 이때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부동산 시장 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때. 그랬다가 2023년 여름부터 다시 1년 정도 역전세를 겪고 스물스물 전세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어디부터냐면 여기 수도권부터 전세가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지방에선 대전만 회복이 됐었고 나머지 지방 지역은 계속 역전세 났어요.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 됐냐면 24년 중반까지. 그래서 24년 중반까지 여기 서울 수도권은 완연히 전세가 회복이 되는 장세였고요. 지방 주요 도시들은 대부분 전세가 빠지는 시기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23년 하반기부터 24년 상반기까지 유례 없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어요. 유례 없을 정도의 양극화. 서울 수도권은 전세가 계속 오르는데 부산, 대구, 광주 같은 데는 전세 입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이때. 그리고 이게 수도권 쏠림 현상을 불러왔고요. 이 임대료의 상승으로 인해서 매매가의 하락이 멈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도권 먼저.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한 1년 정도가 전국적으로 전세가 오르고 있어요. 지금 되게 재밌는 게 뉴스에서는 서울, 그것도 강남 얘기만 하거든요. 왜냐면 강남이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누르니까요. 근데 저처럼 전국 단위로 지역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지방도 전세 하락이 거의 전 지역에서 다 멈추고 있다라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전국적 전세 상승인데 대구만 여전히 빠지고 있고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다시 회복이 되다가 다시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너나이님 대구는 왜 저래요? 대구는 도대체 왜 저러는 거예요? 그리고요, 서울은 왜 그래요? 그리고요, 이때는 또 왜 전국이 다 그랬어요? 그리고 왜 지금은 또 지역마다 달라요? 이런 게 궁금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전국적으로 전세 움직임이 같아졌던 요 시기, 요 유례 없는 시기, 전부 새파랗잖아요. 이때는 금리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코로나가 끝나고 코로나 때 막대하게 풀린 돈이 물가를 막 밀어 올리니까 미국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까지 금리 상승으로 대응을 했거든요. 금리를 올리면서 풀린 돈을 빨아들였는데 금리를 올리니까 전세대출 이자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전세대출 이자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거주비가. 그래가지고 이사하고 수요가 쪼그라들었습니다. 자, 전세가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매매가도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이때. 그래서 이거는 금리로 인한 영향이기 때문에 지역을 막론하고 같이 들어간 겁니다. 효과가. 왜냐하면 기준금리 내리면 서울도 영향받고 부산도 영향받고 광주도 영향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리 같은 전국적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때 전세가 많이 떨어졌고요. 이때부터는 왜 이러냐? 이때는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거든요. 특히 24년 들어오면서부터는. 그럼 이때부터는 지역별 차이에 의해서 전세가의 향방이 달라진 겁니다. 자, 그럼 지역별 차이가 뭐가 있느냐? 공급이 있죠. 서울에는 적게 짓고 지방에는 많이 짓고 요런 거 때문에 금리라는 변수가 제거되고 나서 공급이 지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 많은 분들이 지금 간과하고 계신데 그렇게 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즉 지금 시장은 공급에 의해서 임대시장이 결정되는 시장이라 이거예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대구가 이렇게 전세가 끝없이 떨어지는 겁니다. 대구가 입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부산이 좀 특이한데요. 부산 보면 올해 들어오면서 딱 전세가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KB가 좀 늦거든요. 사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가을부터 전세 떨어지던 게 멈추고 다시 사람들이 선호하는 단지 위주로 전세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부산처럼 대구가 될까? 그게 궁금하다. 그러면 대구의 입주 물량을 보면 되겠죠. 대구 입주 물량은 내년부터 매우 줄어듭니다. 즉 대구도 제가 보기에 부산하고 비슷한 방향으로 따라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파란색이 대구하고 대전밖에 없잖아요. 근데 대구도 빨간색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전국적 전세 상승기가 올 거란 얘기입니다. 너나이님 진짜인가요? 진짜예요. 왜냐면 울산을 보세요.
울산 전세 오른 지 지금 1년 넘었거든요. 이거 넘었어요. 23년 말부터 올랐는데 이게 좀 느려서 한 3, 4개월 정도 후행으로 지표가 나오니까 울산 사시는 분들 댓글 좀 달아주시면 좋겠는데 울산에 전세 구하기 쉽나요? 울산에 지금 전세는 씨가 말랐습니다.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거든요. 그게 울산의 입주 물량이 그 전 시기부터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예의주시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지역별로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왜냐하면 금리가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해보면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상당수 지역에서 앞으로 전세난이 나타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는 아까 말씀드린 금리가 안정된 상태에서 입주 물량에 의한 거예요. 지금 파란색인 이유는 대전과 대구에 약간의 과공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년 이후 침체기 동안 공급 환경이 악화돼서 부메랑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난주에 분양 물량이 급감합니다와 관련해서 주제로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분양이 왜 줄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년 이후에 침체기 동안 분양이 너무 줄어들었어. 분양할 요인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게 드디어 부메랑이 돼서 3, 4년의 시간이 흘러서 돌아오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임대시장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는데 대선 결과는 먼 바다예요. 대선 결과. 그리고 대선 결과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맞춰지게 될 겁니다. 그 부동산 정책 방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색보다 현재 시장 상황에 맞게끔 정책이 나올 거예요. 전세난은 가까운 바다예요. 그러니까 이걸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대선 결과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지금 현재 임대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후 1, 2년 동안 정책을 어떤 관전 포인트를 갖고 보셔야 되냐면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전국적으로 임대 시장이 불안해질 거거든요. 그러면 전국적 임대 시장 불안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거를 보시면 좀 포인트가 생길 것 같아요. 매매 시장 급변이 없다면 제가 보기에 급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임대 시장 불만에 대응하는 정책이 우선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벌써부터 엊그저께부터 뉴스에 수도권 전세 씨가 말랐다 막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슬슬 불만이 생길 겁니다. 전세가 왜 이렇게 구하기가 어려워요? 전세가 왜 이렇게 올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람들 불만에 대응하기 위해서 임대차법을 유지하겠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겠습니다. 전세가가 급하게 오르더라도 걱정 마세요. 2년을 더 사실 수 있어요. 뭐 이런 정책. 그 다음에 전세대출 DSR 적용하겠습니다. 지금 전세값 오르는 거 타고 전세대출이 너무 급격하게 느니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해서 전세대출액을 줄이고 전세를 구하시는 임차인분들의 구매력을 떨어뜨려서 전세가의 상승 속도를 낮추겠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두 번째, 양극화에 대한 불만에 대응하는 정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지방 같은 경우 아까 대구는 아직도 전세 떨어지고 있고 매매는 더 헤매고 있거든요. 이런 지방시장 우려에 답하는 정책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방의 취득세나 양도세를 완화해주는 어떤 혜택적인 정책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공시가격 2억이 안 되는 지방주택에 대해서 다주택자 취득세를 감면하겠습니다. 일반과세 수준으로 낮추겠습니다라는 정책이 이미 나왔죠? 그래서 그거를 또 올해 1월 2일 이후에 취득한 사람들까지 소급 적용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지방시장에 다주택자들이 가서 좀 집 좀 사주세요 이겁니다. 이거는 지방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반대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국지적 가격 급변. 국지적 가격 급변이 있었던 데가 얼마 전에 토지거래 허가제 풀어줬던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이런 데. 그러니까 초상급지들 있죠. 초상급지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뭐 하려고 하면 가격이 막 튀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또 눌러주는 정책을 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유지하고 토지거래 허가제를 유지하고 규제지역, 지금 현재 규제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 같은 데를 끝까지 안 풀어주는 겁니다.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같은 데를. 그런 식으로 정책 방향이 설정될 수 있다. 일단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현실적인 건 이런 정책들이 앞으로 1, 2년 동안 좀 줄을 이룰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관망하셔도 됩니다. 제가 뭐 여러분한테 억지로 집 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 영상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집을 안 사겠다가 아니라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너나이한테 좀 얘기 좀 들어볼까? 하고 누르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의지가 있는 관망자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한테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 제가 지금까지 전월세 시장, 임대시장 불안 요소가 되게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관망하다 보니 여러분들 스스로가 일단 전월세로 거주하고 계실 확률이 매우 높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매매가 보시는 만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전세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전세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오르는 속도가 빠르다면 그러면 그때는 내 집 마련을 여러분이 체감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진지하게 고민하실 때예요. 그게 사이클상. 두 번째, 전월세 가격 변화에 대한 마지노선을 정하고 내 집 마련 기준으로 삼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매매 8억에 전세 4억인데 내가 나중에 전세 재계약을 하려고 봤더니 혹은 평상시에 관심을 갖고 봤더니 우리 집 전세가가 5억이 됐어. 근데 여전히 8억이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 나 전세 5억 넘으면 나 그냥 집 사야겠다. 이런 기준을 임대료를 바탕으로 한번 마지노선을 각각 고민해서 정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 내 집 마련에 필요한 준비를 좀 해두세요. 그때 가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을 만한 예산을 좀 잡아보시고 그 예산으로 살 수 있는 내 집 마련 후보 지역과 단지 등을 공부해 보십시오. 예, 그런 것들을 좀 꾸준히 찾아가는 작업을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 집 마련할 때 훨씬 수월하실 것 같고요. 이게 최고죠, 이게.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리니까. 구독, 알림 설정.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해서 이것만 챙겨보셔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판이 돌아가는지 정도는 아주 유용하고 편안하게 알아보실 수 있다. 그래서 구해줘일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 했어요. 다 했고요. 정말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일이니까 남들이 챙겨주는 게 아니고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 그래도 지금 바쁘게 정신없이 살잖아요. 근데 주변에서도 다들 난립니다. 뭐가 난리냐면 정치 이슈 때문에 난리예요. 막 대선 얘기하고 그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때니까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못 챙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걸. 여러분들 내 집 마련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무도 여러분들 내 집 마련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어떤 그런 분위기들에 휩쓸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임대료가 오르고 있고 지금 시장 상황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를 모르신다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걸 몰라서 내가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날린다고 하면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못 챙기고 못 보시는 분들한테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행동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 이런 막 혼란스러운 상황, 바쁜 일상 이런 속에서도 잠시나마 숨을 고르고 여러분들이랑 여러분들 가족들 챙기시는 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콘텐츠는 여기서 끝!